자, 이번 시간은 저희 6번째 시간이고요. 채권 시장의 이해 2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채권 투자 분석인데요. 첫 번째, 채권 투자의 매력 같이 한번 볼게요. 채권은 예금보다 금리가 높죠.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식보다는 위험이 낮아요.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데, 자, 주식보다 위험이 낮은 이유는 뭐죠? 발행 기업이 부도가 났다. 이럴 경우에 채권자는 어떠한 주주보다도 먼저 분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위험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유동성도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 왜 그러죠? 유통시장 형성돼 있고 유통시장에서 매매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상품이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금 운용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 만기까지 보유하면 확정 이자를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중도 매각을 했을 때는 시세 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주식은 3일 결제가 보통 결제인데 채권 같은 경우는 2일 또는 당일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훨씬 결제 절차가 단순하다는 것이고, 소액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RP 방식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사거나 파는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증권사에 예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의 어떤 그 특성 같은 것들을 묻는 문제로 지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주식보다 위험하다. 이거 안전하다는데 위험하다로 시험 문제 가끔 나오고요. 유동성이 주식보다 낮다. 뭐 이런 형태의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매력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확정 이자와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데 확정 이자만 얻을 수 있지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지문들도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채권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볼게요. 채권 수익률은 채권 투자에서 얻어지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채권의 시장 가격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는 되게 복잡한데 간단한 거예요. 제가 채권을 10,000원어치 샀어요. 10,000원어치. 근데 얘가 나중에 만기가 돼서 받으면 11,000원이 돼요. 그러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는 건 11,000원이 됐다는 거죠. 이 11,000원이 내가 처음에 채권을 살 때 낸 돈이 10,000원이니까 채권의 가격이에요. 이게 일정 기간 동안 복리로 운영된다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운영이 되겠죠. 만약에 1년 투자를 했다고 그럼 만약에 저희 가정을 한다면 10,000원 투자해서 1년 뒤에 11,000원이 되려면 이 수익률이 몇 프로가 돼야 되지? 당연히 10%죠. 10,000원의 10%가 1,000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은 내가 시장에서 1,000원에 샀는데 나중에 받을 돈이 11,000원이면 그 1,000원만큼이 이자율로 몇 %야를 계산하는 걸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표현한다는 개념이에요. 용어는 좀 어렵게 써 있지만 개념만 기억하시고, 채권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예금의 이자율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수익률의 종류가 있는데 수익률은 개념보다는 종류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주로 수익률을 계산해라 뭐 이런 것보다는 주로 박스에 넣어놓고 얘는 누구냐 내지는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잘못 짝지은 것은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내고 있어요. 첫째, 표면 이자율이에요. 표면 이자율은 채권 표면에 기재된 수익률이다. 다시 얘기하면 액면 가격 대비 수익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재투자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달리로 계산된 수익률이 표면 이자율이에요. 발행 수익률은 뭐냐면 최초 발행된 가격에 대해서 만기까지 계산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 시에 매출된 가격으로 산출된 수익률이 발행 수익률이고요. 유통 수익률, 이거는 발행이 얼마로 됐냐와 상관없이 내가 그 채권을 얼마에 샀냐, 내가 산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가격 대비 수익률, 이걸 우리가 유통 수익률이라고 하고, 우리가 채권 수익률 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유통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매매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서 형성된 수익률, 그래서 채권 시장의 대표 수익률이고요. 우리가 만기 수익률, 내부 수익률, 시장 수익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산 금액이 얼마고 만기에 받을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때 수익률이 얼마야.
이렇게 계산되는 걸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결국 시장 가격에 따른 시장 수익률이고요. 이 금액은 만기 금액이기 때문에 만기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통 수익률이고요. 연환산 수익률, 우리가 채권 수익률을 3년 투자했다. 그러면 3년짜리 채권은 수익률이 3년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비교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3년짜리하고 5년짜리는 당연히 5년짜리가 수익이 높을 텐데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연 단위로 나누어서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뭐냐면 연환산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만기 1년 이상인 채권의 경우에는 연 단위로 평균 수익을 계산한 거, 이거를 연환산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실효수익률, 우리 금리에서 표면금리와 실효금리 기억나세요? 표면금리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겉에 드러난 금리라면 실효금리는 뭐였죠? 이자 지급 방법, 세금 부과 방법 이런 걸 다 해서 실제 내 손에 쥐어지는 수익률이었죠. 똑같아요. 채권의 실효수익률도 실현된 이자 수입, 이자의 재투자 수입, 자본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산 금액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걸 재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있고요. 이자로 발생된 수익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으로 얻는 자본 수익도 있고요. 이런 걸 다 합쳐서 실제로 계산된 수익률. 특히나 여기 재투자가 반영된 수익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실효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에 이거 많이 나오죠. 제가 빨갛게 표시를 드렸지만 채권의 수익률에서 박스 쳐놓고 얘는 누구냐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실효 수익률과 유통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할 때 비교를 해가지고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의 대표 수익률은 실효 수익률이다 라거나 아니면 표면 이자율은 재투자 개념을 반영한 수익률이다 라거나 또는 실효 수익률은 재투자 개념이 없는 수익률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거든요. 여러분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는 유통 수익률과 실효 수익률 요 두 개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본 교재에 써 있는 정의를 다시 한번 챙겨 보셔야 되는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채권 수익률의 결정 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적 요인 먼저 볼 건데요. 자, 채권의 수익을 결정하는 요인을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개념을 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채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빌려주고요. 만기가 되면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그런 금융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줄 때 만기에 받을 돈이 정해질까요? 정해지지 않을까요? 자, 일단 저희가 돈을 한번 빌려줘 볼게요. 제 친구가 1억 원만 2년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1년에 이자를 5%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2년 뒤에 만기가 되면 저는 친구한테 얼마 받을까요? 1억 원 빌려줬으니까 원금 1억 원 돌려받을 거고요. 1억의 5%는 500만 원이니까 우리 복리하지 말고 쉽게 달리로 계산하면 2년치의 이자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럼 2년 뒤에 제 친구한테 저는 1억 1,000만 원을 돌려받을 거예요. 즉 돈을 꿔주는 순간, 다시 얘기하면 채권에 투자하는 순간 만기에 받을 돈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수익률 공부하실 때 만기까지 가면 확정이자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시장에 내다가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돈을 꿔주는 사람도 맨 처음에 꿔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팔러 나온 사람 걸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만기와 상관없이 모든 채권은 만기에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채권 투자의 핵심은 살 때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채권을 싸게 사면 수익률이 높아지고요. 채권을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수익률과 채권의 가격은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실게요. 첫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렸어요. 그럼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돈값은 떨어지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도 하락할 거고요. 반대로 통화량을 흡수했어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줄어드니까 채권 수익률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정책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장단기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두 번째, 경기가 상승해요.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하는 분들이 기업이나 아니면 뭐 장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더 투자를 많이 해서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싶죠. 투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돈을 막 꾸고 싶잖아요. 돈을 꾼다는 건 채권의 공급이에요, 채권의 수요예요. 채권을 산다는 거는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고,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꾼다는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돈이 필요하다는 건 돈을 꾸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채권 공급이 증가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대신에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 방향이니까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경기가 좋아져서 너도 나도 투자를 하고 싶으면 돈이 필요해져요. 그러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은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 감소분을 메꾸기 위해서 채권에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게 되죠.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은 상승하게 되고 반대쪽에서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요. 통화량이 증가해요.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시장에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금리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럼 채권 금리도 같이 하락할 거고요. 수익과 가격은 반대니까 가격은 상승할 거고요. 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면 미국이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럼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수익률은 하락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적 요인, 요거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거시경제라고 이해하셔서 많이 틀리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교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내적 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간단하죠. 잔존만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1년 빌려달라는 친구하고 5년 빌려달라는 친구하고 누가 더 이자가 높아야 돼요? 당연히 5년 빌려달라는 친구가 이자가 높아야 되겠죠? 잔존 만기가 길수록 채권 수익률은 상승해요. 그래서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려줘야 돼요. 그 채권을 팔 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5년 동안이나 있다가 만기가 돌아오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싸겠죠. 그래서 수익률하고 반대 방향의 가격이 움직이고,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다. 그럼 내가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거잖아요. 신용등급이 낮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채권 수익률은 상승해요. 유동성이 낮다. 이거는 위에 있는 잔존만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유동성이 낮으면 그만큼 돈이 많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채권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채권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한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수익률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자율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면 만기가 1년, 2년, 3년, 4년 높아질수록 채권 수익률은 이렇게 처음에는 3%였던 것이 뭐 5%, 7%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계속 늘어난다. 이걸 우리가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한다는데 참고로 보시고 요 세 개는 헷갈리지 않도록 만기는 길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은 높을수록 유동성은 낮을수록 금리가 올라간다. 수익률은 상승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통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 이거는 원래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라고 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우리는 책에 3개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나오면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채권의 가격은 수익률과 어떻다? 반대 방향이다. 반비례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유통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은 높아진다. 이건 여러분이 우리 금융 공부할 때 단기시장, 장기시장하고 같은 개념이죠. 똑같이 금리가 1% 움직인다. 그럼 가격은 반대로 1% 올라가면 떨어질 거고 1% 떨어지면 올라갈 거고 가격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만기가 짧은 단기하고 만기가 긴 장기 중에는 누가 더 많이 움직여요? 장기가 더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에 따른 가격 변동은 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커진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 우리 이표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자가 나와요. 그런데 표면금리가 낮으면 이자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얘를 재투자하더라도 뒤에 만들어지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금액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은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표면금리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이자가 조금 나오는 거고, 이자가 조금 나오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작아지는 거고, 그럼 내가 원하는 금액을 만드는 기간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표면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많이 나와요. 그럼 얘가 구르면 많이 만들어져요, 뒤에 가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금액을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은 표면금리가 높은 채권보다 내가 원하는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긴 거니까 두 번째 거로 보면 잔존 만기가 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일수록 유통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률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커지는 거예요? 만기가 길어지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얘는 반드시 이해가 안 되시면 암기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 가격은 수익률과 반대 방향이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은 더 크다. 표면금리가 낮을수록 금리에 따른 가격 변동은 더 크다. 이 세 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인데요. 이것도 그냥 시험 문제 자체가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을 가지고 누구냐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자산 유동화 증권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각각의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우신데 자산 유동화 증권은 우리가 많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땅이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예요. 지주. 제가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거예요. 이거 분양할 테니까 사세요. 그럼 사람들이 안 사요. 왜 안 사냐면 저를 믿지를 못하니까요. 제 신용이 낮으니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가짜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이 회사를 우리가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수 목적 기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를 가짜로 만들어서 이 땅을 이 회사에다 팔아요. 그럼 이 회사가 그런 사업을 할 테니까 투자하세요. 그럼 아까 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왜 나아졌어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회사도 지금 막 만들어진 회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럼 어떡하냐면 은행에다가 예를 들면 어떤 은행, 얘는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에서 돈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해 줄게요. 이 아파트는 삼성건설이 지을게요. 이러면 광고가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무슨 동 삼성레미안 몇 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 일을 원래는 SPC라는 회사가 하는 거지만 삼성건설이 짓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분양이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분양하고 아파트 사업하는 이게 이제 부동산의 어떤 하나의 개념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동화예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바로 팔거나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짜로 회사를 하나 앞세워서 그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용 보강, 은행이나 건설사를 껴서 이 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거고 삼성건설은 아파트만 짓는 시공사예요. 실제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 특수목적회사 시행사라고 하는 곳이 하는 거거든요. 금융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으시는 대출 중에 하나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의 특징은 대출 기간이 20년, 30년이에요. 그럼 은행이 돈 꺼주고 30년 동안 회수한다 그러면 답 안 나오죠. 자동차 리스를 내주고 36개월, 막 48개월, 60개월 만에 자금을 회수하면 역시 이것도 답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유동화,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을 하나로 묶어요. 묶은 다음에 앞에 가짜로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회사한테 매각을 하고요. 이 회사가 거기서 들어오는 이자를 가지고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고객님들의 입장에서는 유동화 증권 자체를 내가 샀기 때문에 난 1년에 얼마짜리 그 이자를 주는 증권을 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자산들이 묶여져 있는 형태, 이게 자산유동화 증권인데요. 개념은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 회사들이 카드 매출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리스 채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볼게요. 대출 채권 등의 다양한 보유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유동화 증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CP 기억나세요? 기업 어음, 커머셜 페이퍼인데 이런 거를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에서 A, B, CP 형태로 이제 발행하는 어음으로 만들 수 있는데 과정을 볼게요.
자산 유동화를 위해서 별도의 서류상 회사, 페이퍼 컴퍼니, 특수 목적 기구를 하나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죠. 그게 뭐 리스 채권도 되고 대출 채권도 되고 얘를 유동화 자산에 양도해요. 그리고 특수 목적 기구가 이거를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증권을 팔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은 뭐가 되느냐면 장기 주택 저당 대출, 주택 담보 대출도 될 수 있고요. 자동차 할부 금융도 될 수 있고요. 신용카드 대출도 될 수 있고 리스도 될 수 있고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설명을 할 때 여기에서 지문을 많이 바꿔요. 첫째,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원래 이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왜 절감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앞에 회사를 하나 만들면 신용도가 높아지거든요. 신용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비용을 절감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재무 상태 개선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걸 기반으로 자금을 모으면 그 부채를 자금 조달한 걸 다 내가 떠안아야 되니까 부채에다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내가 나중에 돌려줘야 될 빚이에요. 근데 나는 이 자산을 SPC에 팔았으니까 지금 이 유동화 증권은 누구의 빚이에요? 내 빚이 아니고 이 특수 목적 회사의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가 개선이 돼요. 왜? 자금은 조달했지만 내 부채로 계산이 안 되니까 부채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자산 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왜? 저보다 신용이 좋은 SPC를 앞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산의 매각과 이를 통한 영업 확대를 반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담보대출을 막 해줬어요. 담보대출한 거 30년 뒤에 받을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서 팔면 돈이 한꺼번에 쑥 들어오죠. 그럼 이걸로 또 대출해주고, 자동차 할부회사도 마찬가지예요. 36개월 할부한 거 유동화 증권 만들어서 한꺼번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또 할부해주고, 이렇게 영업을 확대할 수 있고 차입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높은 양호한 투자 대상을 가지는 개념이다. 시험 문제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요거, 자금 조달 비용을 왜 절감할 수 있는지, 왜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특히나 재무 상태 개선되는 거는 왜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영업 확대를 반복하는 차입 투자 수단이 왜 되는 건지, 이런 걸 이해를 못하시면 지문이 바뀌었을 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시고, 자산 유동화 증권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기본적인 개념과 효과는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채권 시장의 이해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투자에 관련된 세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